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귀를 쫑긋하고 뇌에 힘을 꽉 주고. 여러분 뇌에 힘 줄 줄 알아요? 뇌에 힘을 꽉 줘야 돼. 빅뱅 이론에 이제 커다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커다란 문제라는 거 뭐냐면 이러한 관찰 결과 때문에 도대체 빅뱅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들. 그중에 이제 3번은 오늘 얘기 안 하겠고요. 1번하고 2번만 보는데, 하나는 horizon problem, 이게 이제 지평선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2번은 이제 flatness problem이니까 우리말로 평평도 문제, 이렇게 지평선 문제, 평평도 문제,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를 이제 할게요. 자, 여기 또 퀴즈가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1, 2, 3, 4. 이건 빨리 나와야 돼요. 1, 2, 3, 4 중에 우주의 크기는 93빌리언은 뭐냐면 930억이에요. 930억.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930억 광년. 1, 2, 3, 4 중에 골라서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1, 2, 3, 4 중에. 2번이네요. 2번. 460억 광년. 네, 460억 광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아냐면, 이것도 이제 아까 막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암흑 에너지, 뭐 암흑 물질, 전체 우주의 전체 질량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0, 아까 7학년이라고 그랬나요? 138억 년. 그러면 여기가 138억 광년이라고 쳐요. 우주가 처음 시작됐을 때 여기 뜬 빛이 우리한테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어. 그러면 빛이 오는 동안 138억 년이 지났죠. 13.8 빌리언이 지났어요. 빌리언 라이트 이어. 그럼 최소한 이 거리는 138억 광년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처음이 여기 있는데 우주가 뭐예요? 계속 팽창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한테 138억 년 동안 온 동안 우주가 이만큼 더 팽창을 했어요. 근데 아까 뭐 이제 암흑 에너지 이런 걸 배울 텐데, 암흑 에너지에 의하면 약간 가속 팽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팽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거리는 훨씬 더 먼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계산된 거리가 460억 광년이라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게 큰 거죠. 예, 뭐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거리가 그렇게 되고 하는 걸 실제로 뭐 재고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빅뱅 우주론의 테두리 안에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137억, 138억 년이라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추정을 하면은 이러한 우주의 크기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제 창조과학하고 이런 거를 뵀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되면 벌써 성경이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아니다 기다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교과서에 배우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해가 됐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해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땡큐.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그죠? 지금 이제 그 지평선 문제를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엄청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이제 플랭크라는 최신 위성이 이제 띄어서 아까 본 WMAp보다 훨씬 더 정밀하죠. 쟀는데 굉장히 균등하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아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인데 이제 10만 분의 1도 차이니까 균등하다고 봐도 이제 우리가 무방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등한데 문제는 이게 무시무시한 크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460억 광년이 걸리니까 빌리언 이어. 그죠? 무시무시한 거리인데 어떻게 균등하나 이거지. 이게 바로 지평선 문제야.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자 시점에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에 있고요. 우리가 중심에 있고 여기서 출발한 빛들이 이제 막 가겠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예를 들어서 이제 137억 년 됐다고 쳐. 137억 년 떨어진 데서도 뭐 뭐 은하나 뭐 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빛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비도 마찬가지. 여기도 137억 년 떨어졌어. 근데 우리 뭐 우주의 역사를 137억 년으로 보면 문제는 A에
있던 게 우리한테 빛이 오는 것, 그다음에 비에서 발사한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서로 섞인 적이 없어. 간신히 만나서 간신히. 맞죠? 예? 운 좋으면 간신히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평형을 이제 떨멀 이퀴리브리엄 이런 걸 고려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주의 그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한 빛과 여기서 출발한 빛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섞여야지만 이제 균등해지는 거라고. 근데 서로 섞인 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균일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지평선 문제예요. 이게 지평선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냥 잘 몰라도 할 수 없고요. 우리 이제 큰 언니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지평선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퀴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평선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여기 답은 3번. 답은 3번이에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빛이 교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온도가 A하고 B가 저 끝에 있단 말이에요. A는 저 끝에 있고 B는 저 끝에 있는데 얘네가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온도가 똑같아.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지평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평탄성 문제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걸 얘기했나요? 3차원 공간을 이렇게 2차원 공간으로 가둔다는 거 얘기했었죠. 꾸덕꾸덕 해보세요. 기억나요? 태어나서 처음 들은 것처럼 하는 학생들이 네? 우리 3차원 공간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3차원 공간을 2차원에 가두는 거야. 이게 이제 3D죠? 3dimensional. 이거는 2dimensional. 3D를 2D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우주가 이제 이게 평평하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우주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관찰을 다 해본 거예요, 다. 메저먼트를 다 해봤더니 우주는 평평한 거로 나와. 그러니까 우주가 평평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맨 뒤에 있는 학생하고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서로 공을 던지는데 공간이 평평하지 않으면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막 옆으로 휘어간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건 이제 평평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을 이 2D에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평평하면. 근데 우리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보니까 우리 우주는 평평해. 굴곡이 없어. 예? 전체적으로 큰 스케일로 볼 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이 돼요. 좀 이따 제가 그 계산을 알려줄게요. 그 프리드만 방정식 얘기했잖아요. 그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우주가 평평하다고 놓고 계산을 하면 우주의 밀도가 계산이 돼요. 근데 그 밀도가 요 가운데 447, 225, 917 막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딱 맞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0.2g per cc만 틀려도 우주가 수축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 풀어 헤쳐져 버리게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게 굉장히 우주가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가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우주의 밀도가 뭐죠?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밀도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굉장히 정밀하게.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10의 6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의 60승이란 것은 뭐냐면 10의 공이 있죠. 공이 60개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쭉쭉 해가지고 60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 예. 그렇게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거의 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50승분의 1이면 0이라고 봐요. 수학적으로. 근데 벌써 10의 50승분의 1이 넘어갔잖아요. 10의 60승분의 1.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개념이 신을 배제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연주의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기적에 의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야만 그게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그 밀도로
우주 초기에 밀도가 정해져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평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지? 이런 문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 지평선 문제, 그다음에 이런 평탄성 문제, 이런 이제 문제가 그 빅뱅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한 큐에 해결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뭐 급팽창 이론이죠. 급팽창, 급팽창, 네, 급팽창 이론. 그래서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못 읽겠네. 이게 급자인가? 하여튼간에 급팽창 이론.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 이론. 그래서 이제 뭐 MIT 그다음에 이분은 프린스턴, 이분은 스탠포드, 뭐 미국에 쟁쟁하다는 대학의 천체 물리학과의 석좌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수십 년 동안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리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을 해서 우주가 갑자기 우주의 공간이 빛의 막 수조배 속도로 확 늘어났다는 거야. 이게 이제 황당해 보이지만 어떤 수학적으로는 다 검증이 수학적으로는 다 되고 이제 엄청난 그 수학의 실력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는 방법은 그 밖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창조과학이란 그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이거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냥 잠시 졸아도 돼요. 딴 생각해도 되고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거를 한번 이걸 해볼게요. 옳지 않은 거 하나를 골라보세요. 인플레이션 이론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중에. 네. 자, 정답은 4번. 우주가 엄청나게 팽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팽창.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10의 마이너스 37초 만에 엄청난 크기로 팽창을 해야 되니까 공간 자체가 순식간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빛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빛의 속도하고는 이거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이런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MIT의 알란 구스 교수님이거든요. 이분 강의의 인플레이션 강의예요. 이제 MIT 같은데 뭐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런데 보면은 유튜브에 유명한 교수 강의는 이렇게 퍼블릭으로 공개를 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서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라이즌 지평선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평평도 문제 이제 이렇게 해결된다, 이런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사실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하여튼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이런 것을 해결을 했다. 아시겠죠?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평편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우주가 플랫하다고 넘은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의 K텀이 있거든요. 그게 빵이 돼. 그게 빵이 되면 요게 남아요. 이렇게. 이런 게 남거든요. 이런 게 남으면 여기서 보면 허블 상수는 아까 다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뉴턴의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턴트. 그러니까 이 G도 알고 H도 알죠. 그러니까 뭐 요 로가 이제 덴서리거든요. 그러니까 덴서리가 뭐예요? 그 밀도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해보니까 대충 1 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6개 들어가 있는 정도가 우주를 평평하게 하는 임계 밀도예요. critical density.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주를 이렇게 우주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찰 결과에 따른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평균적으로 우주 공간에 1 입방미터당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가 6개 들어가 있는 정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밀도를 이제 100이라고 쳐요. 여기 100. 이게 100이죠. 100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관찰을 쭉 해볼 거 아니에요. 측정을 해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뭐 은하, 무슨 가스 이런 걸 다 합쳐서 관찰된 게
이거밖에 안 돼요. 4, 0.5, 0.3이니까 4.8%밖에 안 돼. 4.8%. 나머지는 뭐예요? 95%가 지금, 그죠? 이게 뭐 5%라고 쳐고 95%는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몰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옛날에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은 옛날에 없었고 이제 암흑 물질부터 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관찰 결과가 그렇고,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맞으면 1 입방미터당 수소 원자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그 수소 원자가 1 입방미터에 6개 있어야 되는 그 부피의 5%도 안 되더라.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그러면은 나머지 95%에 해당되는 걸 채워주는 어떤 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뭔지 모르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란 건 뭐 연탄가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암흑 물질. 알겠죠? 또 이제 퀴즈가 있어요. 퀴즈가 굉장히 많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지금 한글로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퀴즈를 만든 거니까 열심히 풀도록. 우주의 평탄성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면 돼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냥 할 수 있는 학생만 하면 되고요. 우리 작은 방에 있는 언니 오빠들 위주로 좀 하면 좋겠네. 정답은 2번.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라고 그랬죠. 크게 다르면 안 돼요. 네, 2번이에요. 이건 좀 어려웠죠. 맞힌 학생 있어요? 2번? 네, 오케이. 굿. 그래서 이제 이 암흑 물질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쭉 있다가 1933년도에 1933년 굉장히 옛날이죠. 1933년에 zuik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이런 코마 클러스터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하다고 했어요? 10만 광년 반지름이, 지름이 10만 광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은하계가 수백 개가 몰려 있는 그러한 이제 거를 갤럭시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를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태양계에서 이렇게 지구나 이런 거 돌듯이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이는 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예상된 왜냐하면 갤럭시들이 이렇게 있으면 대충 그 뭐죠? 질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그냥 대충이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량을 가졌을 때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재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은하계와 이런 거에 한 50배 정도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 은하계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암흑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고, 이때는 내가 알기로는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성격이 나빠졌나 봐, 이렇게 삐뚤어져서. 농담이에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학생들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베라 루빈이라는 과학자가 우리의 은하계를 관찰하는데, 우리 은하계를 이제 그 적색 편의에 대한 걸 설명을 했죠, 지난주에. 그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은하계가 어떻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하는데 암흑 물질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 보이는 것만 관찰하면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돌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것을 설명이 되려면 또 지금 우리가 관찰되는 그러한 거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물질이 우리 은하계에 함께 있어야만 이게 설명이 되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제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발견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거나 뭐 직접 이런 물질이다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한 것을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을 발견했다 한다고 실제로 뭐 눈을 만져보거나 실제로 무슨 망원경으로 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실제로는 암흑이야 몰라. 근데 분명히 이러한 현상을 보이려면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암흑 물질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아까 말한 그 수소가 6개 정도 1 立方미터에 수소가 6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 한 23%에 해당되는 게 이제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했죠. 아직도 한참 비어 있네. 70%에 해당되는 게 비어 있어. 뭔지는 몰라. 그게 이제 암흑 에너지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암흑 에너지란 것은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발견한 분이 이제 요 세 분이 이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주론, 뭐 천문학 이런 거 관련돼서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초신성이란 거는 별이 꽝 폭발하는데 어떤 별이냐면은 뭐 백색 외성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적색 거성, 백색 외성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요 그림에 보면 4월 4일이죠. 4월 4일에 요게 은하계예요. 멀리 보이는 은하. 야, 보세요. 거의 안 보이죠. 네? 거의 안 보이죠. 네. 이런 거예요. 거의 안 보여. 하여튼 어째 은하가 있는데 28일 날 보니까 그 은하계 옆에 뭐가 있어요? 뭔가가 뿅 하고 나타났네. 엄청난 이 타입 1A 슈퍼노바니까 이 적색 거성과 쌍을 이루던 백색 외성이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95년이죠. 95년에 그냥 은하가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2002년에 보니까 뭐가 뿅 하고 나타났어. 이런 걸 이제 슈퍼노바 또는 뭐 초신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중에서 타입 1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성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타입 1A라는 거 뭐냐면은 이 바이너리 시스템이야. 화이트 드워프하고 그러니까 작은 백색 외성하고 적색 거성이 서로 이렇게 돌다가 이 백색 외성이 굉장히 중력이 강해서 적색 외성을 빨아들여요. 무시무시하죠. 적색 거성을 빨아들여 갖고 그러다가 이 백색 외성에 이제 빨아들이니까 점점 좀 무게가 많아질 거냐? 그게 지금 우리 태양, 솔라 매스 태양의 한 1.4배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 핵 융합을 일으켜 가지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폭발을 하는데 항상 어떠한 시점에서만 폭발하죠. 어떠한 특정한 상태에 있는 별이 특정한 상태에서만 폭발을 하니까 항상 폭발하는 광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폭발을 합니다. 여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폭발을 이제 쫙 합니다. 이렇게. 와, 엄청 박죠. 이 은하 하나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한 시점에는 그 2천억 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내네. 별 하나가 폭발한 다음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20일 만에 28일, 32일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스탠다드 캔들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하나요? 몰라. 스탠다드 캔들. 그래서 우리 촛불을 쭉 하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광도가 4분의 1로 감소하죠.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폭발하는 거에 광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은하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초신성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측정이고 어려운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원래는 예상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이제 암흑 에너지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암흑 물질이 0.3이고 나오려면 이 빨간 거에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빨간 거에 맞게 이렇게. 그런데 빨간 거에 맞게 안 나오고 파랗게 나오더라. 파랗게 나오더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좀 이쪽 위로 몰려 있죠. 약간 가운데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있고 약간 위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컬 피링이라는 걸 쭉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컬 피링을 딱 해보니까 암흑 물질이 0.3이고 암흑 에너지가 0.7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매스 덴서리, 에너지 덴서리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자세한 건 여러분이 몰라도 되니까. 어쨌든 대충 이렇게 해야만 이게 설명이 되더라. 요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2011년에 예, 노벨 물리학상. 네, 이제 그랬죠. 이러한 연구가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딱 이게 이제 해결이 되다. 그래서 모든 이 우주 빅뱅 또 이런 우주의 어떤 기원과 형성과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우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5분 휴식하기 전에 퀴즈를 마지막으로 하고 한번 5분을 휴식할 겁니다. 암흑 물질과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면 돼요. 네. 자, 정리가 됐나요? 정답은 1번. 직접 만지거나 직접 재는다 적이 없다고 그랬죠. 간접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암흑.